문관현의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오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하지만 10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 이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이 예상되고 있어서 남북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의 북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1차 추첨이 있었고 먼저 500명이 선정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후보 압축 작업을 벌일 텐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항상 논의할 때 그 규모부터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1000만 이산가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대한적십자사가 북측의 조선적십자회와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주관을 하는데요. 대한적십자에 등록돼서 북한의 이산가족을 만나겠다고 등록된 사람이 88년도부터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12만 명까지 갔는데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매년 4,000명 규모씩 현재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20일에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지난주에 제일 먼저 첫 단계로서 먼저 컴퓨터 무작위 초청을 통해서 500명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 현재 등록된 그 이산가족 대상자는 6만 6천 명인데요. 이 중에 뭐 500명에 당선되기 위해서도 약 132대 6의 이제 그 경쟁률을 뚫어야지 500명이 당첨이 되는데요. 네. 이분들이 또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북한에 자기 가족이 남아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금강산으로 이동해서 이번엔 7일간 이제 상봉 행사가 열리는데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체력이나 건강 상태 또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이 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100명이 이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 500명들도 결국은 장담할 수 없고 굳이 이제 수치상으로 말하자면 660대 1에 그 경쟁률을 뚫어야지만이 결국은 금강산행 그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까 현재 자료만 보더라도 약 53%가 80세 이상입니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90세 이상, 우리 주변에 좀 보기가 힘든 이런 그 고령의 이산가족들도요, 현재 대상자로 포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약 7천 명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렇네요. 북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 또는 친척들을 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 현재 살아계신 네.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사실은 모두 다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한적십자사는 이런 그 고령화 또는 직계가족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뒀지만 네. 하지만 이런 분들이 꼭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항상 아쉬움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봉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 이어왔는데 일단은 북한이 주장한 10월 10일 이후로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아무래도 이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고 국감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먼저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듣고 잠시 대화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미리 예단해서 그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미사일 발사 같은 것들을 북한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종합을 해보면 북한이 도발을 해도 이산가족 상봉에는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그냥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8월 25일 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나서 고위 당국자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추석 전이 될지 후가 될지 참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추석과는 좀 동떨어지게 약 한 달 정도 있는 결국 이제 10월 20일 날 이제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가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 사이에 큰 변수는 10월 10일 그러니까 북한으로 따지자면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거든요. 네. 이 행사에 어떤 식으로든지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의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 10일 이전에 가능하면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측의 입장은 이렇다면은 북한은 10일 이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처음에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줄다리기 끝에 북한 측의 입장으로
10월 10일이 지난 20일부터 이제 상봉 행사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북한이 나를 잡아놓고 네. 10월 10일 날 무력 도발 또는 무력 시위를 한다 이랬을 때는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징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이제 군사적 긴장이 강화된 상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날짜를 받아놓고도요. 불과 나흘 전에 북측에서 결국은 이 행사를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정치적인 변수나 외교 안보적인 요소들이 이런 인도주의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네.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북한의 그 70주년 행사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 못했다는 아쉬움이 일단 있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북한이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13년도에 한 차례 연기를 했고요. 지난해 한 번 딱 2월 달에 이산상봉 행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산상봉 행사가 열리고 있던 둘째 날 북한에선 당시 300mm 신형 방사포를 발사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산가족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네. 그 정치적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그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북한의 무력 도발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사실은 구현타운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 홍영표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좀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다. 본인의 입장을 결국은 이제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입장 그러니까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다면은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좀 시인한 것밖에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능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령화가 심각하고 남북이 모처럼 지금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이산상봉 행사에 합의를 봤다면은 이번에 우리 정부가 원하는 전면적인 또는 정례적인 행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번 10월 이산상봉을 계기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나서 네. 그 이후에라도 서로 생사 확인 또는 이제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산상봉에 관련된 행사들이 좀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당 창건일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또 중요한 날이 될 텐데 그렇지만 모처럼 이산상봉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것이냐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고려하는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중국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중국에서는 그 전승절 행사를 했는데 당시 열병식 현장에 최영애 노동당 비서를 초청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중국에서는 이러한 최영애 노동당 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420개의 여종의 최신 무기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를 바라봤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무래도 많은 그 실무자들 또는 책임자들을 불러서 중국보다는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성대하게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정보당국의 지금 현재 전망은 아무래도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은 지난 5월 달에 사출 시험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탄도미사일을 이러한 그 퍼레이드에 직접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현재 대외적인 무기들은 최신 무기들을 또 이렇게 보험으로써 자기 자신들의 어떤 대외 역량을 과시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미사일 발사 또는 제4차 핵실험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반발을 바로 살 수 있는 무력 도발은 자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KN-5A 같은 경우 또는 SLBM 같은 경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무기를 열병식을 통해서 대외 국제사회에 공개할 가능성 그러니까 무력 도발은 자제한다 할지라도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그 수위를 높일지에 대해서는 매우 지금 현재 긴장을 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러한 70주년 행사를 과연 남북관계를 또는 북중관계를 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란 나라의 고립된 나라가 어떤 국제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삼을 것인지 아니면은 더 깊은 나락으로
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그러한 그 섬으로 전락할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고폭 실험을 올해는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이제 국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고폭 실험이라는 게 핵무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되는 어떤 필수 과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고폭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소형화가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이 결국은 그동안에 세 차례 핵실험을 했었고요. 이런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그 폭발력,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고폭 실험을 통해서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이 폭발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에는 이르렀다는 게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의 이제 판단인데요. 올해 들어서 이런 고폭 실험을 안 했다는 것은 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미 그 소형화 기술의 완성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고폭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이제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윌리엄 고트 미군 북부 사령부 사령관이 직접 언론과의 인터뷰에 있어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의 여러 당국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면서 북한의 그 소형화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다, 철회를 했다 계속하고 있는데 북한의 소형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당국,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현재 정확한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미국 정보당국에 또는 미국 그 안보 책임자들은 상당한 수준이 아니고 소형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 이러한 발언까지도 내놓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물론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의 그런 핵무기 능력은 굉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만약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다음 달 열릴 70주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공개하는 걸 봐서 북한이 그동안에 핵무기를 기술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끌어올렸는지는 결정적인 어떤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북한 군부 신실세로 떠올랐던 림광일이 이 모습을 좀 감췄다가 2년 만에 다시 등장을 했고 또 승진까지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임광일 중장, 우리로 말하면 이제 투스타인데요. 네. 사실은 1965년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그렇게 북한이라는 군부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조선중앙통신 이제 인터뷰라든가 북한에서 실시했던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인 북한의 항공 및 반항공군 훈련 같은 데 직접 김정은을 옆에서 시찰, 동행을 하는 장면들이 북한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나 또는 계급 또는 직책에 비해서는 상당히 본인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총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2013년 10월 달에 당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중대장 또는 이제 중대 정치 지도원 대회를 했을 때 바로 옆에서 참관을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역시 김정은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북한 언론에서 자취를 감춰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에 있고 차세대 이제 어떤 리더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는데요. 하지만 그 2013년 10월 이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결국은 숙청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많은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 다시 이제 중앙TV의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네. 건재함을 과시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급도 이제 별을 하나 더 달아서 이제 중장 계급장을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림광일 중장이 북한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갈지 또는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군사중앙위원회 중앙위원들 숙청과 맞물려서 이러한 그 자리 바꿈을 했지 않았을까 네. 이런 것들은 현재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임광일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지금까지 자취를 감추고 있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굉장히 군부 서열 1위였던 이영호 총참모장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전체적인 실력자였던 장성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이러한 그 군부의 실세들이 수시로 숙청이 되고 또는 이제 자리가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계급장도 뭐 뗐다 붙였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 임광일 중장을 놓고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또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광일 중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의 옆에서 가까이서 측근에서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뭔가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군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현재 그러한 가능성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2013년에 당시에 모습을 또 감췄고 2년간의 공백기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임광일 중장한테는 특별한 자리를 현재까지는 주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향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군부의 어떤 지형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스트에 넣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 북한 군 수뇌부 이 3인방 문책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이 3명 모두 건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그 노동당 그 중앙군사위원회 학대회의가 열렸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발언들을 보면은 당시에 그 서부전선 목함질의 그 폭발 사건 그리고 연천군의 그 포격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촉즉발의 뭐 위기 상황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네.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이제는 화해와 협력의 어떤 결정적 계기로 삼았던 것이 결국은 이제 남북 간의 최고 안보 책임자가 만났던 고위 당국자 접촉이었다. 이런 의미 부여를 했던 점으로 미뤄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봤을 때는 북한의 현장에 있었던 최전방에 있었던 무력 도발 또는 이제 그로 인한 준전시 상태 선포 등으로 인한 그런 군사적 긴장 상태가 대치 상태가 결국은 어떤 책임을 물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고 이러한 책임을 굳이 따지자면은 북한에서는 북한의 총 그 군사 분야를 갖다 총괄하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리고 현장 작전을 갖다 모두 다 총괄하는 것이 리영길 총참모장이고요. 그리고 한 명이 이제 박영식 최근에 인민무력부장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대부분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군사위원인데 이런 그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숙청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 남측 언론에 우리 언론에 이제 보도가 관측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중앙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다 공개를 했는데요. 3명이 3인방이 모두 다 건재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그 김정은의 마음속에서 그런 무력 도발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현재 남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중앙군사위원 자체가 현재 해임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임명됐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과연 그 북한에서 또는 그 지난 그 서부전선 목함질이나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입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을 이끌어왔던 그런 군부 3인방은 건재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잠시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또는 이제 중국의 최영의 노동당 비서를 보여서 뭔가 국제사회에 있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언제든지 이런 3인방들이 다시 한번 또 무력 도발을 쓰는 최전선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은 안고 있다는 것이 한반도 정세의 현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당 중앙군사위에서 있었던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수위인가요? 현재까지는 그 구체적으로 북한의 발표가 있은 이후에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조직 개편을 했다면 어디까지 현재까지는 확인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 군부회를 차지했던 고령의 그동안의 원로들이 일부 사퇴를 하고 해임을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은 하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머릿속에 이런 무력 도발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현장 책임자들의 지위를 물었다는 것은 단언적으로 아닌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